네, 이 자리에 모여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게임의 미래, 게임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해서 오늘 이렇게 패널 분들하고 같이 모닥불 대화, 파이어사이드 챗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시장 그리고 변해가는 시대에 어떻게 게임을 만들고 어떻게 게임을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몇 면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엽 순천향대학교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임상훈 This is Game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영욱 국제 디지털 게임 연구학회 한국지회 집행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애드보케이트라는 팀을 매니저하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유니티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제 게임 만드는 일을 한 15년 정도 넘게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만드는 큰 게임도 있었지만 1인 개발이나 소규모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인디 게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임들을 만들고 소개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세 분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는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게임의 미래입니다. 미래라고 하면 얼핏 희망찬 주제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게임을 만드는 분들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환경 그리고 게임 시장을 보면 꼭 희망찬 느낌만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지금의 게임 시장 그리고 게임 제작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모신 패널 분들께 한 분씩 의견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정엽 교수님께서 요즘 이 게임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나누게 될 순천향대 이정엽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 같은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심사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혹시 아실 수도 있는 IGF에서도 이제 심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인디 게임들 굉장히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변화라고 한다면 BIC 심사를 제가 처음 만들어졌던 2015년부터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해왔었는데 과거에는 모바일 게임 비중이 한 3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한 95% 이상이 스팀 게임으로 이렇게 다들 몰려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그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인디 게임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좀 쉽지 않다고 다들 많이 느끼셔서 스팀으로 이렇게 이제 몰려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스팀이 과연 그러면 좋은 시장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디게임 시장이 처음 커졌던 2010년대 초반 정도에는 상당히 블루오션이고 내 게임이 주목받기도 좋았고 뭐 이랬다는 이제 생각들이 드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스팀 안에 너무 많은 게임들이 매년 이제 퍼블리싱 되고 있고 1년에 한 2만 종 이상 되는 게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게임이 이제 주목도도 떨어지고 스팀은 또 플랫폼상 광고가 이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할 방법도 따로 이렇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게임이 어떻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심사 차원에서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국 게임들도 있고 BIC에는 또 해외 게임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한국 게임들 안에 꽤 좀 흥미로운 그 변화 같은 것들은 과거에는 이렇게 메카닉 모방하는 형태의 이제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뱀서류가 유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슬레이더 스파이어가 유행한다든지 이러면 그 비슷한 형태의 게임들을 따라가는 게임들 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형태로 내가 이런 형태의 게임들 빨리 모방해서 완성했어라고 보여주는 형태 게임들이 많지만 그런 게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니즈를 갖춘 게임들 뭐 제가 요즘 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코지 게임류 같은 것들 이렇게 방치형인데 뭐 이렇게 PC 한 곁에 좀 띄워놓고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들 같은 것들 이렇게 좀 관찰한 것들이 좀 흥미로운 어떤 관찰 지점이었고 변화 같은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임상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뭐 최근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공급은 과잉됐고 수요는 안 늘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게임 이용률 자체가 50% 아래로 내려가는 추세라는 걸 보면 수요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선진국 시장, 돈 많이 쓰는 시장에서는 수요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스낵컬처라고 불리는 뭐 틱톡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24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반면에 좀 인도라든지 좀 그 남미라든지 이쪽 시장은 그래도 유저층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구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있지만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한 스튜디오가 1년에 100개 이상 게임을 내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게임 개발이 되게 쉬워지면서 AI 슬랍이라고 부르는 보통 이제 슬랍이라고 하면은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허접 쓰레기 같은 거 보통 이건 이제 꿀꿀이죽 같은 거 있잖아요. 가축 사료 주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제 이게 영상이랑 게임 쪽에 많은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어서 영상에서는 AI 슬랍 두 번째 생산국이고요. 게임 쪽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양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한 상황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특히나 모바일 쪽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스팀으로는 가고 있지만 스팀으로도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또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영욱 이사님 어떻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은 이제 국제 게임 개발자 협회 이제 앞으로 디그라라고 소개를 할게요. 디그라에서 연구이사를 맡고 있고요. 사실 뭐 이제 학술적인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2006년부터 쭉 게임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정체성은 조금 더 게임 개발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입장은 이제 게임 개발자로서의 입장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해드릴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너무 어렵죠. 노동으로서의 게임 개발을 지속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일단 해고도 되게 너무 많고 조금 이제 취업도 이제 옛날에 비해서 뭐 항상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압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 AI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AI보다는 이제 뭐 코로나 때 너무 사람을 많이 뽑았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옆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이 조금 한풀 꺾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AI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힘들어진 상황에서 채용이 중단된 걸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많이 게임들을 만들어서 또 내놓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게임들로 이제 뭐 다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얻기가 쉽냐 하면 또 이제 그렇지가 않아진 너무 경쟁이 과잉돼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거 보기에는. 네.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기존에 이 인디나 소규모 개발사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었던 모바일 시장이 환경이 녹록치 않아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의 상승 같은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런 상태인데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딱히 눈에 지금 들어오는 상태는 아닌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많은 그 성공을 했었던 어떤 그 게임의 모델들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지금 약간 탐색 단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분께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직업으로서의 게임 제작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요. 그래도 우리가 게임을 잘 만들어서 많은 플레이어들하고 만나고 싶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플레이어를 만나고 좀 더 많은 어떤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 같은 것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그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각자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초점을 가진 질문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그 오영욱 이사님한테 먼저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어떻게 해결을 하냐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개발자들이 어떻게 네네. 접근을 해야 될까?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이제 좋은 게임을 만든다고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메차 카멜레온 이야기들 많이들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무도 이제 그게 그렇게 터질 거라고 아마 본인들도 예상을 못했을 거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걸 첫 번째 만들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한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시도 횟수를 늘리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시도 횟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이제 도달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석적인 방법은 팬을 늘린다밖에 이제 떠오르는 부분이 없는데,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제 AI 쪽이 들어가면서 이제 팬을 늘리는 것조차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같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대기업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랑 인디나 중소회사들이 극복하는 방법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또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타겟이 누군지를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게임을 만들 때 누구를 대상으로 타겟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차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도를 다양하게 많이 하더라도 내가 차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명확한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경쟁 상대가 누군지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을 만들겠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키스탄, 인도에서는 대부분 1년에 100개 이상 쏟아내는 게임들이 쏟아지고 있는 한국이고, 베트남 같은 데는 1년에 그러니까 하이퍼 캐주얼이나 하이브리드 캐주얼이 강국이 되고 있고, 트루키에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캐주얼의 최강국이 돼 있어서 유럽에서 게임 투자액 중에 작년 기준으로 75%가 트루키에서 발생했고요. 올 1분기에 트루키 내부의 VC의 투자액 중에 95%가 게임 업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들이랑 모바일 게임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랑 경쟁을 하는 중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경쟁을 해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한 우물을 파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스팀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이제 우리나라나 동아시아 쪽 스팀 시장은 대부분 이제 게임 회사 들어가기 전에 대학생이라든지 아마추어 출신들이 팀을 셋업해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유럽이나 캐나다 쪽 가면 유비소프트 10년, 뭐 블리자드 10년 이런 분들이 한 4-5명이 팀 셋업해가지고 게임 만드는 거고, 그런 스팀 게임들은 게임스컴 어레나라는 게임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승부를 볼 수 없죠. 뭐 산나비라든지 스컬이라든지 이런 한국에서 성공한 게임들은 도대체 어떻게 팀을 셋업했고, 어떻게 짧은 시간에 팀의 역량을 키웠고, 그 후에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만들었는지의 레퍼런스를 잘 체크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의 영역, 그리고 자신들이 타겟으로 하는 영역,
그리고 그 경쟁작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를 잘 파악해서 만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그 전 세계에서 게임 크리에이터들이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도전을 해가지고는 효율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희 교수님께 좀 말씀 여쭈고 싶은데요. 예,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지금 짚어주신 이런 상황을 우리 게임 제작자분들, 게임 크리에이터분들이 어떻게 좀 타개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뭐 저는 이제 제자들도 게임 스튜디오 창업들 많이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생존의 기반을 좀 확보하라는 형태로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부터 시작해서 뭐 SBA나 아니면 여기 지역에 이제 있는 글로벌 게임 센터들의 제작 지원 사업들이 뭐 매년 이제 한 게임사당 한 1억 정도씩 이제 지원 사업들 펼치고 있고 게임 더하기 사업이라든지 뭐 팁스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재정적인 지원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카에서 좀 크게 시작했던 뭐 부트캠프 같은 형태의 이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선은 대표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지 않고 그 재정적으로 이제 개발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게 이제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제 빌드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이제 나와야 그런 사업들에 이제 당선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그 조금 난이도는 좀 낮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너무 하나의 빌드에 모든 것들을 다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자 회사 하나가 이제 모 A급 회사와 이제 퍼블리싱을 하고 제작 투자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런칭했는데 게임을 개발한 기간이 6년이 걸렸어요. 6년이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비가 수십억이 투입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팔아야 될 판매의 목표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좀 힘을 빼고 빌드를 좀 가볍게 그리고 많이 다양하게 또 방법을 바꿔서 장르도 바꾸고 그렇게 이제 시도한다면 제가 볼 때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대표가 개발에만 목매지 않고 사업에도 좀 신경을 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게임쇼나 이런 데에서 인맥들을 만들고 게임 산업 안에서 계속해서 내 게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형태의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그 개발이 좋으니까 개발만 막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재정적인 측면을 내버려 두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개발과 사업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형태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찾아보면 정말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꾸준히 우리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게임 개발뿐만이 아니고 사업적인 부분 여러 가지 거시적인 영향 같은 것들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음 질문이 어쨌든 위기를 극복하고 더 재밌는 게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약간 현실적인 방법 말고 장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게임을 만드는 프로세스라든지 아까 이정혁 교수님께서 코지 게임 같은데 요즘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게임의 유행하는 장르도 계속 변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후 어떤 장르가 아니면은 어떤 스타일의 개발 방법론이 좀 이 현대 사회하고 좀 잘 맞아 떨어질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정욱 교수입니다. 예. 그 사실 아까 뭐 뱀파이어 서바이버나 뭐 슬레이더 스파이어 이런 인기 있는 게임들 뭐 로그라이크 덱빌딩 장르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장르가 이제 인기가 있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모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를테면 제가 작년에 넥스트 페스트에서 플레이했던 게임 중에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인데 스타베이더스라는
뭐 중국계 캐나다 개발자들이 2명이 이제 만든 게임이 있었는데 로그라이크 덱빌딩이에요. 근데 플레이 해보면서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기본적으로 밑에 맵을 깔아놓고 맵 안에 그리드를 넣어놓고 그리드 안에서 카드들이 여러 개 나오는 거는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과 굉장히 흡사한데 거기 안에 어느 방향으로 공격할지 카드의 뭐 이펙트를 어떻게 쓸지 그리고 그 물리량은 어떻게 넣을지 일종의 벡터 개념으로 카드 안에 그런 데이터들을 삽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생각할 지점이 하나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해보면서 처음에는 딱 봤을 때 로그라이크 덱빌더라서 조금 이렇게 접어두고 했었는데 플레이해보면서 이 다른 형태의 메카닉이 들어가니까 꽤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대부분의 이제 해외에서 그런 형태 장르를 시도하는 게임들은 그런 종류의 이제 차별점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IGF에서 심사하는 게임들 대부분 다 그 정도의 이제 완성도는 갖고 오는데 BIC에서 심사할 때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전시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다 보면 저 빨리 이렇게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맵 시스템 트리 구조를 빨리 모방했어요. 저 뱀파이어 서바이버의 빙빙 도는 회전풍차 제가 코딩해서 빨리 모방했어요. 이런 형태 빨리 모방했어요. 나 잘했어요. 라는 형태 게임들은 사실상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국내에서 사실 가장 취약한 분야가 저는 이제 게임 디렉팅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디렉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고민을 하지 않고 런 게임 유행하면 뭐 쿠키가 달리는 게임이 제일 유행하면 우리는 동물이 달리면 유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는 뭐 더 이상의 이제 국내 인디 게임에서 발전은 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기획이 아쉬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많이 들었던 문제 의식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겪었던 상황은 사업팀에서 요청을 하면 어떤 장르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을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더 팬층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그때 우리 기획자들 저도 이제 기획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장르를 우리가 참고를 하더라도 거기서 새로운 재미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추가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짜는 그런 방향으로 기존의 팬층을 흡수하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그 경제적인 이야기 말고 조금 더 좀 아이디어적이거나 아니면은 생각의 방식을 좀 바꾸자거나 이렇게 좀 그 장르적인 변화를 줘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 아래 그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그 장르가 굉장히 많은 유저층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뭐 웬만한 장르들은 시장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장르에서 특히 뭐 새로운 장르가 성공하는 경우 저는 카피캣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카피캣이 베트남이나 터키 시장에는 그 다음 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피캣으로 경쟁을 해서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가 중국 애들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이라든지 중국 게임들 보면 혹은 가시하버 같은 게임 보면 그 머지 게임의 내러티브를 섞는다거나 아니면 4X 게임 앞에 딴 퍼즐 게임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래서 입구를 늘리고 뒤쪽에서 리텐션을 키우는 방식의 게임을 만드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만들라고 추천은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똑같이 만들면 가시바버 못 이기고요.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장르의 퓨전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은 지금부터라도 꽂히는 장르 만드시고 꽂히는 스타일 만드셔서 거기 파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걸 가지고 뭘 하셔야지 다른 거 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 이미 시장에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퓨전 말고 그러니까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한류 컨텐츠는 우리가 중국이나 튀르키예보다 훨씬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게임사들 보면 지금 전부 다 한국이 들어간 아이템들이 들어가요. 혹은 뭐 여러분 중에 친구 중에 게이가 있거나 뭐 이런 분이 계시면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게이 게임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려면 본인이 게이거나 본인 친구 중 팀 멤버가 게이여야 돼요. 왜냐면은 그 섬세한 느낌을 잘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마케팅도 필요 없어요. 게이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마케팅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딥하게 파는 데에서 잘 알고 있는 곳을 가면 그걸 잘 아는 사람들 커뮤니티들이 인정해 줄 거예요. 그 어찌됐던 시장이 뭐라고 바뀌던 간에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퓨전이거나 딥하게 들어가는 것만이 지금은 승부를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절실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각자가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퍼즐 게임을 잘 만들고 어떤 분들은 슈팅을 잘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했을 때 피곤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영역하고 지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어떤 장르나 스타일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어떤 그 우리가 어차피 세계 시장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거니까 다른 게임 크리에이터들보다 더 꾸준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영욱 이사님은 그 뭔가 좀 게임을 그동안 많이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오시면서 뭔가 좀 새로운 좀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장르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그렇고 한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 2001년쯤에 이제 그 이나온의 케이지라고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만드신 분이죠. 한국에 많이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맨날 하시던 얘기, 펩시콜라까지다, 코카콜라, 펩시콜라까지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기억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비슷한 건 두 번째까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카피캣으로 뭔가 하기에는 조금 너무 경쟁자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일단은 이제 이용자한테 눈에 띄려면은 이제 좀 뾰족함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뾰족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결국 이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뱀파이어 서바이벌 뭐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예를 들자면은 자기 이제 서바이벌라는 게임이 너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실 이제 블랙텔이라고 부르죠. 네, 탐막이잖아요. 결국은 탐막 회피를 하는 그런 종류의 게임인데 나는 그런 게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거 갖고 변주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제 해볼 만한 따라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종류의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똑같이 못 만들어요. 100개 작업을 또 어차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걸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죠. 명작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이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힘든데 그런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타협을 볼 수 없는 그런 뾰족함이 일단은 조금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닐까 같은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연결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뾰족함을 만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어떤 최신의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나의 뾰족함을 좀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관련된 질문인데 이제 AI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영욱 이사님도 AI를 개발하실 때 좀 쓰고 계시죠? 저는 이제 AI가 없으면 개발을 못하죠. 네, AI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게임 업계 분들을 만나보면 다 조금씩 노하우나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좀 여기 오늘 모이신 청중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저는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일단은 에이전트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AI의 결과물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소에 이제 아트라던가 그런 다른 에셋이 없을 때도 프로토타입을 뽑을 수 있다라는 방법으로는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발 자체는 이제 뭐 계속 클로드랑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저도. 근데 이걸 방법론 자체는 사실은
저도 아직은 답을 못 찾았습니다. 네, 이게 저는 뭐 이제 완전히 에이전트로 뭐 오케스트라에서 자동화해서 뭐 하루에 한 번씩 게임이 나온다는 저도 해보긴 해봤고요. 해보긴 해보고 실제로 이제 저는 매일매일 이제 AI가 만든 게임들을 보곤 했는데 계속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나? 이제 내가 하는데도 시간이 없고 이게 충분히 재밌나? 아니, 가끔 재미난 것도 있어요. 제가 생각 못한 아이디어로 게임이 나와서 충격을 받은 적도 있긴 있는데 그 뭐 약간 가차하는 기분인 거죠. 뭐 약간 뭐 우성 가차 뽑듯이. 근데 그게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건 게다가 자신의 취향도 아니니까. 근데 제 취향을 다듬는 것을 빨리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고 대부분은 일단은 이제 빠른 실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항상 하는 거는 이제 실험을 많이 한다고 이제 성공할 수 있느냐도 완전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고민만 많죠. 되는 건 많은데 실제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이걸로 성공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가 이제 제 지금 스탠스인 것 같아요. 하지만 AI가 자율적으로 만든 게임을 계속 플레이해보는 그런 경험은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써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부분이 확실히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그 AI로 만든 게임들이 뭐 좀 사람들한테 좀 선입견을 심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뭐 케바케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서구 개발자들, 특히 뭐 콘솔 개발자들 뭐 쪽이나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드는 쪽에서는 어쨌든 AI 사용을 한다는 걸 밝히기를 꺼려하고 무슨 물론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샘플링에서는 그걸 쓰겠지만 그리고 유저들 코어 유저들 층에서도 그쪽 유저들은 이제 AI 사용한 게임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까지 있는 편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아시아 유저들 혹은 좀 하이퍼 캐주얼이나 하이브리드 캐주얼이나 좀 가벼운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그냥 게임이 재밌으면 장땡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연령대에 대한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하드코어 게이머라면 대개의 경우 서양권이나 이쪽에서는 3, 40대이기 때문에 3, 40대들은 AI가 활용된 보이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허들이 높고 반면에 10대, 20대는 어렸을 때부터 AI를 활용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허들이 낮은 편이어서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명확한 건 AI를 활용한 컨텐츠가 나왔을 때 허접한 결과가 나오는 건 이제 다 용서하기 힘든 경우죠. 인디 게임을 제외하면. 맞습니다. AI를 뭐 쓰고 안 쓰고보다 그걸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유저들한테 선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건데 혹시 그 게임 제작 환경에서 AI가 활용되는 데 대해서 이정현 교수님 혹시 좀 코멘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사실 저는 프로그래머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BIC에서도 심사할 때 요새 이제 항목에 AI 이제 뭐 썼는지 이렇게 기입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많이들 쓰시고 저는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부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 아이디어 그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많이 쓰시고 또 뭐 코드 디버깅은 거의 필수인 것 같고 또 아트 쪽에서도 뭐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할 때 사실 특수한 형태의 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통으로 결과물 자체를 이제 맡기는 것 자체는 별로 권장을 드리지 않고 그냥 저는 뭐 이 AI 쓰는 것이 과정에서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쓰되 연출적인 차원에서 본인의 선택을 AI한테 맡기는 것만 안 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심사를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AI를 써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택을 AI한테 맡기는 그 행동의 결과로서 나오는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점을 많이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토론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좀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자기가 뾰족한 취향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영역에 관해서 게임을 만들면은 다른 어떤 그 패턴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고 거기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플레이어를 보는 이 시각을 기르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경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걸 일종의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혹시 아무나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걸 인식하는 뭐 자기 객관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 많이 나누어서 그걸 계속 디벨롭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제 AI 얘기를 계속 하지만 AI는 제가 보기에 몇 년 지나면 다 뭐 표준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 정도는 쓴다가 되면 결국 AI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 이길 거나 뭐 그런 과정이 될 텐데 그러면 AI가 못하는 건 결국 뾰족한 영역, 내가 가진 취향의 영역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취향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경험을 많이 하기는 쉽지는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더욱더 뭐 사실은 뭐 계속 넷플릭스가 뭐 재밌는 거 계속 추천해주고 그러긴 하는데 그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영화도 뭐 재미없는 것도 가서 보고 그런 부분들 적었으니까 저도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서브컬처도 옛날에 많이 봤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에서 나오는 라이트 노벨을 매월 신간을 다 사서 볼 수 있었어요. 네, 다 사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이제 뭐 웹소설 웹툰에서 그렇게 하면 망하겠죠. 네, 제 지갑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의 경험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는 좀 고민이 있는데 뭐 원론적으로는 이제 많은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참고 보고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요즘 또 이제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못 버티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 계속 먹어보고 그래야 하는데 네,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서 딱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그건 저는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요보스 미호요가 나왔던 게 이제 중국 상하이시의 쉬후이구인데 쉬후이구 근처에는 서브컬처하는 인간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거든요. 대학 4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애들이 다 모여서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니까 그런 커뮤니티가 있음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상파 화가들도 사실은 다 같이 카페 모여가지고 이거 맞습니다. 까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나를 어떤 커뮤니티에 속하게 만드느냐, 나를 어디에 위치시키냐에 따라서 나의 취향이 또 새롭게 개발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너무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4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어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씩 좀 말씀을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기술 환경 그리고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우리 성장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지 계속 같은 일만 반복을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저기 이정혁 교수님부터 좀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소미님이라고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라는 되게 독창적인 인디 게임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 게임도 많이 플레이하시지만 평소에 그 여가 시간대 소설을 되게 많을 읽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그 주제도 김현수 소설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되게 다양한 형태의 다른 소스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골고루 영감을 얻고 흡수하고 그것들을 게임적으로 어떻게 바꿀 건가라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분이 약간 실질적으로 게임을 만들 때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메카닉 안에 많이 넣는데 그분 직업이 약간 그런 법과 관련된 형태의 직업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평상시에 어떻게 게임 메카닉으로 전환할까라는 부분들을 아주 치열하게 고민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 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많이 쌓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저는 게임이 하나 실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게임은 실패하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팀은 그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게임 만들기보다 좋은 팀 만드는 거 그리고 팀을 발전시키는 거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토대가 되고 그 팀이 단단하고 역량이 있으면 한 번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에 더 나은 게임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팀이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사님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저도 일단 짧게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대부분 저희가 이제 성공하는 직업으로서의 게임 개발자로는 사실 매출을 만드는 게 맞죠. 근데 이왕 이제 저희가 게임 개발을 하기 시작했으면은 그냥 망해도 내가 이 게임이 나와서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욕망이 취향인 것 같거든요. 나는 뭐 물론 이제 이걸 만들어서 다음 게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버는 게 가장 해피한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게임들이 있는 사람이면 일단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이 게임이 이런 게임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던 거고 사실 그게 일단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게 이미 있으면은 또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뾰족함이 그런 결핍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결핍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좋은 시대인 것 같긴 해요. 지금 AI가 있으면 어떻게든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볼 수 있는 시대니까 그걸 다듬어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결핍을 채워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그 테드 강의 중에서 취약성이 당신의 무기다라는 그런 주제의 그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결핍을 드러내므로 해서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강점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게임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 세 분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게임을 창작하시고 더 많은 플레이어를 만나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이트 나눠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